안녕하세요. 저는 동시통역사로 일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결혼 후에 겪은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과 마주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방심하고 있다가 허점을 찔려서 망하기도 하죠. 제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두 여자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호되게 맞았고 그 결과 인생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죠.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믿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악독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제가 당한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어요.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로 가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같이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아버지는 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되셨고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한국의 외교부로 발령이 나서 귀국할 때까지 5년간을 미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생활이 낯설었고 적응하기에 힘들었는데 1년 정도 지나자 영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미국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보니 아주 자유로워서 한국보다 좋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과 밤거리를 절대 여자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에요. 중학생이 되어서 시작한 유학생활이었지만 저는 영어를 빨리 배웠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학을 와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이미 늦어서 영어를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하던데 저는 언어를 배우는 감각이 남달랐는지 1년 만에 영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의 탁월한 언어 감각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소희는 다른 애들보다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 같구나. 네 실력이면 여기서 대학을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겠어.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게 할 생각이셨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3년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의 외교부로 들어오라는 인사발령이 난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내가 알아보니 소희만 여기 남아서 계속 학교를 다닐 방법이 없어. 인사발령이 났으니 아버지는 당연히 귀국을 해야 했지만 저랑 엄마라도 미국에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했을 때처럼 차별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텃세를 부렸거든요.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던데 한국말은 할 줄 알아? 친구들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5년만 살다 온 건데 저를 아예 외국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길래 제가 해명해 보았지만 친구들은 저를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로 생각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있으면 제 영어 발음을 흉내내면서 놀려댄 적도 있었어요. 야, 오늘 담탱이 몰래 야자 빼고 땡땡이 치자.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말해? Let's go 땡땡. 이러나? 너 영어 잘하잖아. 빨리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을 할 때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면서 잘난 척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야, 사람이 말하는데 쉽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미국에서 살다 왔으면 다야? 안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데 친구들이 시건방지다고 놀리고 왕따를 시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 하나 없으니까 밝고 활동적이었던 성격이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와 상의를 하기도 했죠.
여보, 소희가 걱정이에요. 학교 생활에 통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하지? 다른 데로 전학이라도 보내야 하나?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해 봤는데 내년이면 3학년이라 전학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사 전학을 간다고 해도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렇다고 풀이 잔뜩 죽어있는 애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으니 큰일이야. 날마다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따돌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했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졸업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으셨는지 저를 따로 불러 달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희야, 1년만 참고 졸업하자.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가면 다 해결될 거야. 힘들어도 어쩌겠니? 참고 이겨내야지. 아버지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줄 테니 1년만 참으라고 했어요. 몇 달 뒤에 3학년이 되자 저는 유학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가 워낙 영어에 능통하고 공부도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도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말하신 이 대학이랑 이 대학의 원서를 접수해 보면 어떨까요? 유학업체 관계자분께서 제 실력이면 미국의 스카이로 불리는 인류대학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한국이 너무 싫었거든요. 얼마나 미국이 그리웠는지 미국 학교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를 하고 축제를 즐겼던 추억들이 꿈에 보일 지경이었어요. 제발 미국에 갈 수 있길 빌며 1년간 치열하게 준비한 끝에 예일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하고 짐을 싸려고 하니까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소희야, 진짜 가야 하니? 아무리 전에 살았다곤 하지만 너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어? 괜찮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내가 미국에서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엄마가 끝까지 걱정이 되셨는지 출국하는 제 손을 잡으며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미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꼭 안아주며 울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엄마, 애같이 왜 울어? 나도 이제 성인이야. 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해서 통역사 돼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만약 한국이 싫어서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 통역사로 장래 희망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꼭 유학을 가야만 했죠. 유학 전문업체 담당자도 유학 신청 서류에 장래 희망을 적어주면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 유학 생활이 너의 장래 희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는데 제 생각을 읽었는지 업체 관계자가 동시 통역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유학 신청서에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적어야 돼. 예를 들자면 동시 통역사 같은 직업들을 적어주면 좋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동시 통역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적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통역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얻었습니다. 정신없이 4년을 보내고 통역사 자격을 얻고 나니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 초창기만 해도 미국이 마냥 좋았는데 막상 4년이 지나고 보니 이젠 고국인 한국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로 취업하거나 시민권을 얻어서 눌러 앉을 수 있었지만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니까 친구들도 절 붙잡는데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절 말렸죠. 제가 오랜 고민 끝에 한국행을 통보하니까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거겠지만 기왕 나간 김에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게 어떠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아버지, 전 얼른 한국 가고 싶어요. 이제 혼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무턱대고 한국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카웃 받은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가 가길 원했던 미국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땡땡그룹과 동시 통역사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몇 분 동안 전화 실랑이를 펼친 끝에 결국 아버지께서 두 손 두 발을 드셨습니다. 땡땡그룹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제가 30을 바라볼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장에서 마케팅 팀장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보는 순간 호감이 들어서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정철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가워요.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몇 년 동안 미국 물 좀 먹었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예일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어요. 어머, 저도 그 대학 나왔어요. 정말요? 여기서 유학 동창을 만나다니 더 반갑네요. 전공이 달라서 몰랐는데 남편과 제가 동창이었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틈나는 대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전화나 문자도 자주 나누었죠. 박람회가 끝날 무렵 남편이 제게 먼저 대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소희 씨, 이번 회의 때 동시통역을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남편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남편에게 연락이 안 와도 제가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여러 국제 행사를 따라다니느라 남편에게 연락해볼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하길래 반가운 마음에 얼른 약속을 잡았는데요.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 씨, 요즘도 바쁘시나요? 요즘 이상하게 소희 씨 생각이 나네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시는 거 맞나요?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더 호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제게 문자와 톡을 보내길래 저도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틈만 나면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는지 묻다가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의 외모도 괜찮고 잘 나가는 대기업 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어느 누가 안 넘어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제 소희 씨도 제 마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진지하게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국제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국에 나가 있을 때가 더 많았죠. 1년간 연애를 하면서 같이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국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니 결혼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몇 개월 만난 것도 아니고 3년 정도 교제했으니 결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시댁에 찾아갔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동시통역사라고 했니? 동시통역사 며느리면 우리 아들한테 아주 딱이지. 그래,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신 만큼 저도 시어머니의 말투와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하는 품격만 봐도 교양이 온몸에서 줄줄 흐르는 세련된 사모님이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철민이 덕분에 해외 유학파 며느리를 다 보게 되는구나.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가문의 영광이 따로 없다. 가문의 영광이라뇨. 저 받아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나는 우리 철민이랑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사돈이 싫어하면 어쩌니? 딸 아깝다고 우리 아들 내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잡은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안에 돈도 많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교양인이지 시아버지가 안 계신 것만 빼면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말은 했지만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묻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자 남편이 그 내막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말이야. 사실은 바람이 나서 이혼하신 거야. 뭐? 시아버지께서? 남편 말로는 아버님께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셨고 계열사를 5개나 거느리고 있는 작은 그룹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한 가지 약점은 여자를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시아버지께서 먼저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철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다른 여자랑 살 거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언제부터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아주 당당하게 털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디 이혼이 그리 쉽나요?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시키기 전까지 이혼 못한다고 하니 시아버지께서 놀라운 제안을 꺼내놓았습니다. 이혼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괜찮은 회사 줄 테니까 그걸로 퉁치자고. 회사 하나를 시어머니께 줄 테니 골치 아프게 위자료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헛소리 말라고 무시하니까 시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하죠. 남편하고 동갑인 이때 어린 내연녀에게 완전히 홀려서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송해봐야 돈만 많이 나가고 동네에 소문만 나니 시어머니께서 회사만 받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시어머니께서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이어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잖아.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당신은 이해해줄 수 있지? 그래,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우리 삼촌도 이혼했는데 잘만 살고 계시더라. 나는 이혼에 편견 없어.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스스로 떠나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바람을 피운 남편 덕분에 사업가가 된 시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돼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통역사 일을 계속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고 미국에서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기절을 할 뻔했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온다는 전화가 마지막이었어.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쩌다 그런 봉변을 당해서. 시어머니는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니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장례식 자리에도 늦은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장례식장에 갔지만 상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대신 상주로 선 시모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요.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아 머리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집에는 가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당사자가 죽었어도 불륜으로 소송 걸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철이가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절대 알게 하면 안 돼.
맞아. 이제 곧 남남이 될 텐데 돈 아깝게 위자료 물어줄 필요는 없잖아. 맞아, 엄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런데 어떻게 숨기려고 그래? 들키면 어쩌려고. 어머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훔쳐들어도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보험사 김주민 팀장입니다. 정철민 씨 아내분 되시죠? 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로 연락을 드렸는데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보험사에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험사요? 저희 남편 사망보험금이... 그제서야 죽은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생각나더군요. 남편 사망 시 보험금은 제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분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저희 쪽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로 가보니 사고조사 담당자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타살 사례가 워낙 많아서 면밀하게 들여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요? 보험금 지급이 걸린 문제여서 경찰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우선 사고 당시에 같이 계셨던 여성분도 저희가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하고. 네? 같이 있었던 여성이라고요? 네, 경찰 조사에는 동승한 여성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 쪽에 문의드려도 저희처럼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대신 담당자분께서 사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혼자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사실 양평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남편의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제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셨죠. 경찰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니까 전부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승했던 여성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신고도 그 여성분이 했으니까요. 여기 그 여성분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내연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남편과 같이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같이 저녁을 먹을 동안 내연녀는 맥주를 좀 마셨고 남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식당을 나와서 바람을 쐬려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내연녀는 맥주를 마셔서 화장실이 급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국도변 갓길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내연녀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봤다고 하는데요. 급한 용무를 마치고 숲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남편이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기사가 갓길에 서 있던 남편의 차를 그대로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 사고로 남편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트럭 밑에 깔려버렸고 남편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사건의 진실을 듣자마자 내연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여성분의 신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달라고 매달렸지만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군요. 경찰서를 나오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안 해봐서 충격은 더 심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상대로 불륜소송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으면서 돈을 아끼려고 거짓말을 한 시어머니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소희 씨 본인 맞으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소희 씨 남편이랑 내연 관계 가졌던 여자예요. 네? 뭐라고요?
내연녀에 대해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변호사를 찾아간 건데 내연녀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떨리는 심정으로 내연녀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죠. 내연녀를 실제로 보니 남편이 한눈에 반해서 넘어갈 만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저보다 더 나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성격은 어찌나 고약한지 절 보자마자 재수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얼뚱이 서서 뭐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앉으세요. 우리가 아주 불편한 관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우리끼리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연녀는 뻔뻔하게 나오니까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끼고 있는데도 내연녀가 꿋꿋하게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 씨 시어머니도 저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면 죽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지금 위자료 청구해서 반반씩 나누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위자료 5대5로 나눠요. 그쪽도 억울해서 이대로 넘어가기 싫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시어머니 골탕 먹일 증거라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내연녀가 녹음 파일을 몇 개 들려주었어요. 내연녀가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고요. 녹음본은 당연히 내연녀와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걸 잘 숨기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죠. 소희 씨가 해외 출장 가면 저희 둘이 같이 살았어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CCTV도 증거로 내세요. 저희가 들어간 시간대에 시어머니도 자주 집에 들린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연녀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저보다는 자기를 며느리로 앉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내연녀는 시어머니가 제 뒷담을 한 것까지 녹음해놓고 있었습니다. 최소히 그 애는 툭하면 비행기 타고 날라버리니? 마누라가 옆에 있어야 마누라지. 1년의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는 년이 무슨 마누라야? 혜정이 네가 우리 철민이 잘 챙겨주거라. 내가 기회 와서 확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녹음 파일을 듣고 있던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더니 남편 내연녀 앞에서는 제 욕을 대놓고 했더라고요. 어때요? 이제 제 말 믿겨지시죠? 우리 이대로 한편해요. 이 정도면 증거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연녀보다 시어머니에게 복수심이 드는 건 왜일까요? 녹음본을 들은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더니 눈앞에 있는 여자가 꼭 제 편처럼 보였습니다. 내연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본처 앞에 나타나서 제 소송을 돕겠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5대5로 반띵하자는 소리 했잖아요. 돈이 급해서 그런 거죠. 별일 있겠어요? 내가 정철민 믿고 이것저것 돈 질러놓은 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서 다 내 빚이 돼버렸잖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시집 오라고 해놓고 죽어버린 놈이 어딨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긴 본처한테 머리카락 쥐어뜯기고 재산 탈탈 털릴 수도 있는데 기어코 찾아온 거 보면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급한 불만 끄는 데에 온 정신이 팔려서 아슬아슬한 승부수를 둔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여자 때문에 시어머니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계약서까지 써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본다고 말하고 남편 내연녀와 헤어진 다음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시댁에 복수도 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보험사에 연락을 받고 내연녀가 제안한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소송을 할 거란 말을 먼저 하면서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시댁에 먼저 갔습니다. 평소처럼 도어락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뜻밖의 손님과 같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만났던 남편 내연녀였죠. 안방에서 둘이 뭐가 그리 좋은지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년 아주 바보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더라니까요. 그년이 영어만 잘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아들이 바람을 피우다가 죽었는데 엄마한테 위자료 달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저는 그년이 당장 상간녀 소송한다고 난리를 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얼른 계약서 받아내야 할 텐데 걱정이야. 곧 받아낼 수 있을 거다. 내가 말했잖아.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등신이라고. 어떠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지? 네. 어머님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세요. 이제 계약서만 받아내고 보험금만 빼내면 끝이니까 서두르자고요. 담당 설계사가 이제 조사 끝났다고 연락 왔어요. 그냥 민증만 가지고 가면 돼요. 둘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맥이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연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는 목소리를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 급히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내연녀와 시어머니가 한패였다니. 제가 남편 사망 사건의 경위를 캐고 다니는 걸 안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시켜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연녀를 발견해 상간녀 소송을 걸더라도 이기려고 했던 거죠. 변호사를 찾아가서 들어보니 짐작했던 대로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그 인간들은 저한테 계약서를 받아내서 상간녀 소송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며칠 후에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연녀와 저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저는 내연녀를 보자마자 상간녀 소송장을 꺼내서 그년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상간녀 소송장이다. 내가 미쳤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연녀 말을 믿어주겠니? 상간녀 소송이 시작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줄 테니까.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간녀 소송이라니? 내가 네 시모랑 하는 말 다 들었어. 이제 그 할머니 내 시어머니 아니야. 네가 가져. 내가 너랑 네 시모 빈털터리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네가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무슨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준 녹음본? 그거 하나만으로 소송 성공할 것 같아? 그래, 멍청한 거사. 내가 친히 네 시어머니랑 작당한 것도 녹음해놨으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내연녀가 저를 향해 쌍욕을 내뱉길래 내연녀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찬물을 얼굴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서랍장을 뒤져보니 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시어머니와 내연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고 둘을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고 보험 설계사와 짜고 서류를 위조하고 제 신분증을 훔쳐서 내연녀가 제 행세를 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위조죄로 깜빵에 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억울하다며 펄쩍 뛰길래 경찰을 부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내연녀 탓을 하며 제게 매달리더군요. 나는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다. 철민이랑 바람핀 년이 나한테 협박해서 그랬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봐주긴 뭘 봐줘야죠? 내연녀보다 더 나쁜 게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양심이 있으면 제대로 죗값 받으면서 제 인생에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소희야, 왜 그러니?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나보다 내연녀 말을 믿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 그 녹음본도 내연녀가 위조한 거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위조한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경찰 불렀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게요. 안 돼. 진짜로 경찰을 불렀다고? 이 우라질 같은 거사. 감히 날 신고해? 내가 밥 해주고 집 지어준 건 생각도 안 하니? 부모같이 대해줬건만 근본도 없는 년이. 결국 제가 부른 경찰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가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게 보험금을 돌려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양심과 법적인 문제였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미망인이 된 며느리를 속이고 내연녀와 편을 먹다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물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요. 내연녀와 시어머니는 제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을 졌으니 이젠 법이 정한 형사상의 책임을 질 차례였어요. 시어머니와 내연녀는 구속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피하려고 무리를 해서 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승자박의 꼴이 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잔머리를 굴리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깜빵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어머니와 내연녀를 보며 오늘도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할 거 열심히 하면서 기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가며 즐겨야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 팔자의 결혼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은 저랑 다르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